근데 이게 예전에 구글 엔지니어인가요? 오픈 AI 엔지니어인가 누가 이 인공지능이 자의식이 있는 것 같다. 혹시 뭐 일리아 수츠케바가 아니었는지 누군지 아니면 여성 CTO 한 명이 있어요. 네. 오픈 AI. 그리고 되게 논란이 됐던 적 있잖아요. 저는 제가 이제 인터넷에 예. 글을 이제 어떻게 쓰게 됐는데 그것도 또 재밌어 갖고 썼는데 한 3년 전인가 인공지능이 자아와 감정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인공지능이 국적이 있을 것이다. 여권도 있고 주민등록번호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약간 조심스러워요. 근데 최근에는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감정도 있고. 훈련시키면 돼요. 강화학습이라는 인공지능 방법으로. 아, 감정도요? 요럴 때 제가 이제 요즘은 그 TV 보다가 예. 울기도 해요. 누가요? 교수님? 제가 그 원래 나이 들면 호르몬이 그러니까. 변한다면서요? 네, 남자들이. 그게 제 DNA에 심어진 건지 아니면 성장 과정에서 학습한 건지 DNA 심듯이 성장 과정 학습하듯이 인공지능 학습하면 돼요. 이럴 때는 너 우는 거야. 이럴 때는 무서워하는 거야. 계속하면. 어린애처럼. 예. 그걸 이제 강화학습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파인 튜닝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예. 저는 그러니까 자아는 또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보면 옳고 그름 가치 판단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기는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정직한가, 소통을 잘하는가, 자기 MBTI를 자기가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 주말에 챗GPT한테 MBTI 한번 검사시켜 볼까? 얘네도 성격이 있나? 근데 학습을 시키는 거에 따라서 그걸 우리가 파인 튜닝이라고 그러는데 강화 학습을 이용한 학습을 시키면 감정도 만들어줄 수 있다, 자아도 만들어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요즘 유행하는 게 그 챗 GPT에다가 아이덴티티 만들어주는 게 좀 유행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이제 GPTS라고 그래가지고 예. 개인화된 인공지능도 만들고 그 그쵸. 스토어에 올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 데이터만 많이 주면 자기 같은 AI 만들겠다 그런 생각이 거기 오픈 AI에 있는 거죠. 그래서 예. 어떤 사람이 그 GPT 니체도 네. 만들고 어떤 철학자 유형으로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처럼 대답하게. 그림 잘 그리는 고객 만들 수도 있고 글 잘 쓰는 셰익스피어 만들 수도 있고 다. 예. 그러면 이게 학습된 거면 그게 인공지능 스스로 자의식인지 아니면 그것 또한 흉내를 내는 자의식 감정을 인간도 자아라는 게 자기가 찾은 건지 흉내내는 건지 사실은 애매한 게 많아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절대 칭찬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예. 너 큰 인물 될 것 같아. 대단해. 예. 왜 그런지 아세요? 그렇게 하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자존감을 높여주는 거죠. 그것은 스스로 자아를 제가 만들어주는 거죠. 교육자적인 입장에서.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들 집에서 자녀분들한테 혼내거나 그러는 게 보다도 밥 먹으면서 칭찬하고 좋은 자아가 형성되도록. 그래서 그렇게 또 본인이 자꾸 듣다 보면 믿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이율 배반되면 그렇게 행동 안 하고 그거에 맞는 것만 매치되는 것만 행동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사람. 그래서 자아라는 것도 종교, 이념, 가치 여러 가지가 섞여서 만들어지는 거니까 이건 저는 이제 공학전적으로 철학자가 아니라 공학자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그것도 만들 수 있다. 인간의 자아라는 것도 스스로 자자인지 누가 네. 만들어주고 자기가 외워서 하는 건지 그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사실 사람도 저도 이 영상 앞에서는 되게 착한 척하고 이런 것처럼. 네. 근데 이제 거고. 인상을 보면 되게 착해 보이세요. 저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CNN을 인공지능을 돌리면 착한 사람으로 나올 것 같아요. 교수님 그 한 30만 원만 좀 빌려주시면 한 일주일만 쓰고 한 농담이고요. 근데 이게 저도 그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로봇이나 AI를 소재로 한 영화들 거의 다 찾아서 보는 편인데 호기심이 많아서 교수님이 보시기에 이 영화 속 로봇이나 이 영화 속 AI는 진짜 이게 현실이 될 것 같다 싶은 건 어떤 게 있어요? 제가 지금 그 영화 이름은 생각은 안 나는데 여러분들이 생각이 날 것 같은데 네네네. 미래의 범죄자를 미리 예측하는 인공지능이 있었어요. 마이너리티 리포트. 톰 크루즈 형님 나온 거. 이거. 네. 그거 지금 되잖아요. 돼요? 저는 데이터만 다 수집하면 이 사람 크레딧 카드 못 쓰고 어디 왔다 갔다 하고 CCTV 이 사람 행동 범죄기로
다 교통사고 기록 다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은 범죄 확률이 높다 낮다 이렇게 될 것 같고요. 그 마이너리티 리포트 같은 세상에 충분히 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거기 보면 그래서 미래의 상대적인 범죄자를 찾아가기 위해서 범죄자를 찾는데 홍채 인식을 해요. 예. 최근에 오픈 AI가 홍채 인식 시켜주면 사진 찍어주면 돈 준다는 뭐 만들어 무슨 코인 준다고 월드 코인. 다 그 빅픽처에 들어가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그 홍채 인식하는 단말기도 따로 만들어서. 그럼 왜 오픈 AI가 그거 하겠어요? 그게 그 샘 알트먼이 자기가 뭐 투자한 그러니까요. 회사라고 하는데 그래서 네. 저도 그게 좀 걱정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 절대 안 찍죠. 그런데 어쨌거나 그 마이너리티 리포트 같은 그 영화의 주제가 뭐냐면 저 사람 범죄자라고 인공지능에서 확률이 높게 지정해도 네. 10%의 확률은 아닐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래도 이 사람을 구속시킬 그쵸. 거냐 이런 윤리적인 문제를 제시한 건데 저는 뭐 그래서 영화 작가들의 상상력이 참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마이너리티 리포트라는 영화가 생각이 납니다. 그거 거의 나온 지 한 10몇 년 됐죠. 그죠? 됐는데 네. 되게 오래전 영화인데요. 네. 근데 이제 AI가 인간의 영역을 많이 이제 좀 위협할 거다라고 막연한 불안감이 좀 있지 네, 않습니까? 네, 당장 네. 뭐 일자리 마찬가지고 지금 뭐 작가, 성우들 막 대체해야 된다고 하고 네. 헐리우드에서도 마찬가지로 또 나중에 인류의 어떤 생명까지 위협하지 않겠네. 예를 들어서 지가 판단을 해서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제 생명 얘기 먼저 할 텐데요. 네. 우리가 지금 이제 출산율이 떨어지고 인구가 주는 게 큰 사회적인 문제잖아요. 네. 아파트 가격, 수도권 문제, 고령화 이게 다 우리 경제 문제와 연관이 될 텐데 왜 결혼율이 떨어지고 뭐 이런 출생률 아파트 값을 좀 낮춰주세요 경제 TV에서. 제가요? 네. 이거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게 뭐냐면 사람들이 결혼을 안 하고 인공지능하고 결혼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친절하게 얘기해 주지 자기 원하는 스타일의 상상 속의 역할을 해주면 그리고 인형하고 살고 이러면 생물적인 그런 게 퇴화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인공지능이 자꾸 사람한테 세뇌를 시키는 거예요. 추천이라는 것도 결혼하지 마, 뭐 이렇게. 그래서 생명이라는 이런 게 위험이 좀 있는 것 같고 전쟁도 인공지능이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인류의 위협은 대부분의 이제 우리가 하는 이 창작 작업, 행정적인 작업, 기초적인 작업을 인공지능이 하면 아주 소수의 인원만 그거를 컨트롤하면서 자기가 최대한 활용해서 경제적인 이익, 정치적인 이익을 보고 대부분 90% 사람은 거기서 소외되지 않겠나. 그렇게 되면 오토바이 타고 배달하는 일밖에 할 수 없지 않겠나. 양극화되는 게 상당히 이제 뭐 민주주의 문제, 뭐 편견 문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자리하고 뭐 그런 거는 보입니다. 배달도 요즘 이제 로봇이 한다고 그래서요. 예, 그 로봇은 또 제가 좀 의견이 다르긴 한데요. 네. 야, 그러니까 요즘에 조금 뭐 일본에서도 그런 문화 있었는데 네. 인형하고 같이 살고 있는 그런 오타쿠들이 있듯이 나중에는 로봇이나 AI와 사랑에 빠지고 애 안 낳고 그냥 그렇게 사는 네. 애 낳아야 너만 손해야 이렇게 가르쳐서 아니, 뭐 로봇하고만 살고 계속 막. 그 스마트폰 안에 진짜 배우자처럼 잘 해주면 네. 그죠. 막 GPT의 자아를 하나 만들어 놓고 나만 사랑해주는 여성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대화하고 네. 막. 그리고 성격도 외모도 딱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더 상상 영화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공학적인 거 아니고. 근데 하여튼 탐 크루즈가 나온 마이너리티 영화 작가 수준에서 지금 일어나는 일을 봤을 때 이런 것도 상상해 보는 걸 말씀드리고 제가 뭐 예언자나 이렇다기보다는 네,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최근에 그 테슬라에서 공개한 로봇도 그렇고 뭐 일본이나 뭐 미국에서도 표정을 짓는 로봇도 막 그 만들어내고 하지 않습니까? 네. 막 화내는 로봇 막 해서 네. 그게 또 결합이 되면 또 눈치까지 있게 되고 이러면은 화낼 때는 좀 조용히 있고. 로봇이 눈치 보고 그 바이센터니얼맨 뭐 이런 영화처럼 혹시 조금 조언해 주시기에 네. 이 AI 시대에 좀 우리나라가 좀 이런 점 좀 빨리 보완했으면 좋겠다 이런 건 좀 뭐가 예, 있으실까요? 저는 이제 우리가 한때 기회니까 예. 반도체 산업은 반드시 이제 지켜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가전업체나 그 데이터
관련한 플랫폼 기업이 있잖아요. 네이버나 네. SK텔레콤이나 카카오나 이런 기업들이 자기만의 파운데이션 모델을 가져야 된다. 이걸 주장합니다. 파운데이션 모델이 네. 기초 모델인데 이제 오픈 AI 챗GPT 같은 거를 가져야 된다. 어. 거기 돈 주고 쓰다 보면 종속된다. 그래서 자기 서비스하고 반드시 결합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 파운데이션 모델이 있으면 파운 튜닝 해가지고 특정한 이제 사업에 이렇게 적용시킬 수 있고 또 초경량화해서 스마트폰이나 텔레비전에 넣을 수도 있는데 자기 기초 모델이 없으면 네. 상당히 위협적이다. 지금 시스템 회사들이 플랫폼 회사들이 얼마나 지금 하고 있는지 상당히 걱정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AI가 다양하게 이제 분화될 거예요. 교육, 문화, 경제, 뭐 언론, 미디어 각 특화된 막 산업의 기회가 많아서 네. 많은 벤처 스타트업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게 저도 오늘 기사에서 봤는데 메타에서 네. 저커버그가 네. 연말까지 H백이 뭐 35만 개가 필요하다 막 이러고 있고 네.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려운 점이 아까 HBM도 얘기했고 제가 미래 HBM 얘기했는데 그 H100가 아마 하나에 6천만 원 정도 할 거요. 예. 내년에 나오는 그레이스 호퍼 엔비디아에서 나오는 GPU와 HBM과 CPU가 다 한꺼번에 있는 거예요. 네. CPU 거 인텔 거 안 쓰고 자기는 그건 한 1억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최대한 10,000대는 있어야 뭐 조그마한 모델 개발하거든요. 조그마한 모델이요. 예, 그러면 1조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인프라, 제가 아까 상상으로 말씀드린 이런 인프라까지 AI 슈퍼컴퓨터 다음 세대 HBM 이렇게 하면 100조가 들어가는데, 그거 그러니까 자본이 이걸 또 결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픈 AI를 살린 것도 자본이고, 그렇죠. 자본을 가진 몇 개 국가, 몇 개 기업만 살아남을 가능성이 또 높은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거나 미국에 구글이 있어도 우리가 네이버와 카카오가 있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있어도 우리 아래 한글이 있는 것처럼 네. 자체 모델, 특히 한글을 잘 쓰는 모델이 없으면 상당히 국가적으로도 위협 요소입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네이버 뭐 Q라든지 네이버 클로바 X가 좀 나오긴 했더라고요. 네. 그런데 뭐 본격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쓰도록까지는 안 돼 있는 것 같고 많이 이제 개발 단계가 아닌가 이렇게 싶어요. 예. 근데 그게 인프라 싸움이에요. 그 네이버가 아마 데이터 센터가 세종시에 있는데 네네. 제가 규모를 직접 말씀은 못 드리지만 좀 한 10배는 늘려야 될 것 같아요. 10배나 100배는. 네. 100배요? 네. 제가 좀 이렇게 오늘 시청자분들이 좀 과장이 심하다 이렇게 수도 있는데 예. 방향이 그렇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방향. 그러니까 20여 년 전부터 HBM의 방향을 내다보신 것처럼 네. 앞에서도 서두에서도 이제 HBM은 10년, 30년 동안은 이 방향으로 쭉 갈 거고 네. 이제 개화기도 아니고 그냥 꽃봉오리 막 올라온 상태 네. 거의 한 10분의 3 정도 올라와 있는 인공지능 시대 네. 말씀하셨는데 그 꽃을 피우기 위해서 물도 주고 태양도 주고 해야 되는데 예. 그게 어마어마한 돈이 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갈 길이 머네요. 멀기도 하지만 또 기회이기도 하고요. 우리나라 산업이 언제 기회를 잡았을까요? 조선업, 자동차, 반도체 다 그 80년도 이전 아닌가요? 그죠? 예. 얼마 안 됐죠? 예. 우리가 또 한 번 이 기회를 잡는 정주영 회장의 정신처럼 해봤어 정신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임자 AI 해봤어? 이거. 예. 투자해봤어. 뭐 포닉 깔듯이 조선소에 그 뭐죠 거북선 동전 그림 보여주면서 영국돈 끌어오고 뭐 이렇게 영국 그 수주 받아오고 그런 약간 정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를 진짜 한 100배 늘리고 AI 그러려면 그 아까 GPU가 수십만 대가 들어가는 AI 슈퍼컴퓨터가 필요하고 네. 예. 그래서 다음번에는 엔비디아 이야기만 한 1시간 해주신다고요? 약속은 못 드리고 엔비디아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보지 못하는 많은 일이 기술 혁신, 비즈니스 혁신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주가 오르는 게 단순히 GPU로만 보는 게 아니라 AI 슈퍼컴퓨터 회사다. 그다음에 거기에 소프트웨어도 필요하고 엔비디아가 자체 기초 AI 생성 모델도 개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AI 회사인 거죠.
토탈. 테슬라도 마찬가지로 자동차 회사라고 좀 보지 않고 어. 도조라는 슈퍼컴퓨터 회사라고 보고 거기 반도체도 직접 설계하고 있고 그렇죠. 예. 그런 전체 그림을 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동차 회사든 무슨 회사는 결국은 다 인공지능에서 만나게 되는.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30년 정도. 오늘 카이스트 김정호 교수님이 정말로 어려운 시간 내주셨는데요. 김정호 교수님 그리고 카이스트의 테라랩이라고 한 그 연구소라고 하면 되겠죠. 연구실. 네. 또 거기에 얼마나 또 제자들이 또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는지 그래서 또 들려오는 소식도 우리가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해봐야겠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